이제 계속 사고를 바꾸려고 하시고, 자, 이제 민법 기초에서 들어가죠. 이제 민법의 기초인데, 자, 이제 2페이지입니다. 자, 민법의 기초는 이제 우리 이제 민법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추 지금 어느 정도 뭐 문제도 하고 하면서 다 했어요. 어느 정도. 자, 법이니까 법은 항상 법률 관계를 정해 놓는 거예요. 법률 관계. 그럼 법률 관계는 딱 두 가지.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 이걸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법이 개입될 수 있는 게 이제 권리 의무 관계를, 권리를 누가 갖고 의무는 누가 지느냐, 이걸 정해 놓는 건데, 우리 민법은 그 법 중에서도 민이니까 개인과 누구? 개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민은 백성민자니까.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인데 개인하고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법도 있을까요? 있겠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세금 보세요. 자, 국민은 개인이죠. 세금 내야 될 뭐가 있어? 의무. 개인한테, 국가한테. 그럼 국가는 조세권이라는 세금 거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에도 권리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정해놓은 법은 민법이라 하지 않지. 즉 사법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공법이라고 그래요. 통틀어가지고. 공법. 그러니까 세법도 뭐의 일종이에요? 공법의 일종이에요. 뭐 2차 과목의 부동산 공법도 공법이지만, 하지만 우리 민법은 개인이니까 사법이란 사법. 이게 민법이에요. 결국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누가 권리를 갖는 사람이고 누가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뭐 문제를 풀어오시면 거의 대부분 누가 누구한테 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또는 반대로 하면 이제 얘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누구에게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제 이런 걸 민법을 배우시려면 당연히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권리를 보시게 되면, 근데 권리는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용어 중에서 정확하게 잡을 것은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은 권리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냥 이제 쭉쭉 쓸 때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살면서도 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알아? 권리인 줄 알아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영화 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지만, 용어는 권리 이렇게 해서 권리는 뭐다라고 외우시면, 그럼 외웠다가 까먹어요. 그럼 다시 생각이 안 나.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쪼개라니까. 권과 리로 쪼개서요. 자꾸 쪼개서 보여야 돼. 그럼 권은 권세권자니까 힘이란 얘기겠죠. 힘. 한글로 쓰면, 한자로 쓰면 이제 그게 다 한자 용어라니까. 리는 이자니까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익. 그러면 권리는 자기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뭐란 얘기예요? 힘이에요. 그럼 권리를 가진 사람은 뭔가 이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의무는 많이 다 아시잖아.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될 법적 구속이에요. 법적 구속. 반드시 해야 될 법적 구속이지. 자, 이제 권리 의무는 가볍게 정리했어요. 그럼 권리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뭐다? 힘이에요. 그럼 이 힘은 개인의 힘, 국가의 힘? 아니요, 국가의 힘이요. 야, 너 민법은 개인과 개인이라서 국가는 개입이 안 된다면서. 그래. 누가 권리를 갖냐, 누가 의무를 갖냐, 그 누가는 개인과 개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거예요. 그럼 국가의 힘을 빌린다는 게 뭐냐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권리 의무 그러지만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대체적으로 뭘 지고 있을까? 의무를 지고 있겠지. 그러면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럼 이 사람 이익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 이 의무를 이행시켜야 되겠지. 자기가 강제로 납치해서? 아니, 뭘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판결받아서 강제 집행, 국가 힘을 빌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권리가 되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분이 그 힘든 것을 네가 드디어 고시기에 들어갔구나 해서 열심히 하라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사주기로 했어요. 친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고맙다고 그래서 좀 약속하고 좀 강의를 들으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친구분한테 점심 식사를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은 친구분 점수 사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분이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를 상대로 뭘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소송. 그럴 수 있을까? 아니지. 그건 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는 법이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관계로 친구 간에 이제 해결할 일이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만일에 여러분이 그 친구분한테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았다고 생각해. 똑같은 친한 친구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친구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이건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친구분은 돈을 줘야 될, 대금을 줘야 될 뭐가 있다는 거야? 의무. 그래. 잔금 다 치러야지. 근데 이걸 안 줘. 그럼 여러분은 소송 걸 수 있나요? 있어. 그러니까 이건 권리라고. 이런 데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그 중에 여러분하고 친구분은 개인과 개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규정한 게 뭐예요? 민법. 그래서 계약을 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행을 시켜라 라고 정해놓은 게 민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어요? 네, 그래서 민법은 이런 거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민법을 배워야 되니까 권리 의무를 알아야 되겠고, 그럼 민법은 권리와 의무를 정해놨는데, 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권리 의무를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 민법은 그 중에서도 좀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를 권리 중심으로 쭉 정해놔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민법에서 뭐 중심으로 배우지만, 권리 중심으로 배우지만 시험 문제는 꼭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도 나온다, 이렇게도 나와. 그냥 반대로 자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국어적인,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자, 갑이 권리자고 을이 의무자라고 칩니다. 그럼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지. 갑을 중심으로 한다는,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는 갑이 을에 대한 권리를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이 을을 중심으로 본다면, 을이 주어라면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만 주어가 달라져 가지고 권리자 중심, 의무자 중심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근데 권리 중심이니까 이 상태로 이제 강의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했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거 틀리고 와. 우리 공부하시면 그러더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예요. 국어적인 거. 주어 찾으라니까. 주어가 달라지면 뒤에 결론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되셨죠? 네, 그런 구조를 잘 찾아서 들어가시라고. 자, 거기까지가 민법의 기초 1번 법률관계와 민법의 동그라미 1번은 가볍게, 자,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라고요? 민법이에요. 그 동그라미 2번은 안 보셔도 되고, 자, 2번 권리와 의무로 들어갑니다. 자, 괄호 1번 의의에서 권리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 그래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거기 이익 나왔고 힘 나왔죠? 권리는 이익, 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의무란 반드시 따라야 될 법률상의 구속. 자, 이걸 말하는데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방이 권리를 가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자, 하지만 민법은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뭘 중심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권리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그럼 당연히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권리 중심으로 민법이 정해놨다고 그랬으니까 권리를 알아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권리 종류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권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제 강사분들은, 저도 이제 민법을 강의하니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다들 잘 하시는데 좀 제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안 해도 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본인들은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러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만 바라보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저는 우리 시험과 상관이 없는 것은 한마디도 안 꺼내요. 농담은 좀 해. 농담은. 그거 왜 하냐고, 그거 정신없게. 특히 막 권리 같은 걸 하면 민법에 있는 권리를 막 나눕니다. 뭐는 뭐고 해서 막 해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처음부터 막 골치 아프게 만들어.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배울 민법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딱 두 개. 거기는 채권하고 물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 이제 청구권, 형사권 정도만 알면 돼.
무슨 인격권이고 뭐고 해가지고 권리를 막 종류 나누고 그러면 안 돼. 이게 강의도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얄팍합니다. 깊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넓히지도 않아. 하지만 점수는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세요. 약간 줄여드려야 돼. 부담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채권 물권을 했는데 그것도 물권을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정리하다 보니까 채권을 먼저 했는데 어쨌든 뭐 그놈이니까. 자, 봅니다. 다시. 자꾸 여러분들의 이제 푸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냥. 자, 그러면 권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데 권리 종류의 대표적인 게 채권이라는 게 있고 물권이 있대요. 다 권리야. 그럼 권리니까 일단은 이것들은 뭘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권리를 가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달라. 이건 채고 이건 물이고. 그럼 물권부터 봅시다. 그럼 이 물자가 무슨 물자일까요? 뭘까요? 사람일까 물건일까?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걸까?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물건. 이익을 누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건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아니 멋있게 법적으로 하지 말자고 우리. 법적으로 하면 어지러워. 법적으로 하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물건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걸 왜 외우고 있어? 그냥 읽으면서 빼내시라고요. 권리는 어차피 이익을 누린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이익을 누리는구나. 자, 그럼 조금 이제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럼 조금 더 이제 멋있게 포장을 한번 해보면 그래 물건에 대해서 이익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이익은 도대체 어떤 이익을 누리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고 그래. 직접 지배. 거기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예. 쭉 읽으라는 게 아니라 물건 보시고 직접 지배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뭘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 권리예요.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지. 직접 지배는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얘기인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물건이죠.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이란 물건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 아파트를 뭐 한다고요?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누린다고요 지금. 그럼 그 이익을 누리는 한번 상태를 보세요. 뭘 가지고 하는지. 아파트 사용하나요? 하잖아요. 자, 아파트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줘가지고서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없지. 아파트 3억에 샀는데 지금 8억이 됐어. 자, 처분하면 이익이 되나요? 사람을 아파트 물건을 그래. 그럼 이익이 되지. 이럴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러는 거야? 물권. 이걸 뭐라 한다고 그래? 직접 지배한다고 그래. 자, 이해되셨으니까 이제 쭉 읽어봅니다. 물권이란 동그라미 2번부터 보세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기서 얘가 쭉 나오는데, 자, 길게 이제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포인트를 잡아드려요. 이 문장을 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럼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뭔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포인트를 찍어 들어야지. 물건 그러면 그 문장을 다 밑줄 치지 마시고 밑줄 이미 쳤다면 어쩔 수 없고 뭐에 동그라미 쳐? 물건이야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럼 쉽게 하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동그라미 1번 채권 보시게 되면 그럼 채권도 권리니까 이익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그럼 뭐에 대한 거 이게 나오겠지. 자, 채가 이제 비채자예요. 제가 한자를 못하지만 여기 이제 사람인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로만 하더라도 조금만 눈치만 있어도 이건 물건이니까 이건 조금 뭐가 될까? 사람이겠지.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도 권리 가진 사람도 특정한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권리가 채권이니까 채권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즉 채권자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특정인. 그럼 이쪽은 의무, 채무자겠지. 에서 이익을 누리는데, 자, 설명 듣고 들어가세요.
뭘 그렇게 필기를 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가셔서 복습도 안 하실 텐데 그냥 던져줄 거 다 알아요. 다 들으신다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잡으라니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이익을 누린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이 이익이 뭐냐 그 얘기인데, 여기는 물건을 뭐해서 이익을 누린다고 그러. 직접 지배. 그 내용이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람을 빌려줘서 수익 내고 처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지배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익이 되냐 그 얘기인데, 사람한테는 항상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돈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하는 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동그라미 1번,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문장 또 밑줄 쳤어. 자, 문장 밑줄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자, 포인트 하나 잡아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인트 하나 잡는다 그러면 거기서는 뭘 잡아야 돼? 아니야, 특정인이어야지. 여기가 물건이면 여기는 사람이어야지. 특정한 사람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여기는 특정한 사람. 그래야지 채권과 물건의 이제 성격이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물건은 뭐가 포인트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이걸 쭉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채권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뭐 특정한 사람이라니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 그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어.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봅시다. 자, 아까 갑이 자기 토지 담보해가지고 을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했다. 뭐 예를 들었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이니까 이거 권리죠? 자, 그럼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일까 채권일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빌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제가 포인트 잡은 것만 가지고 들어와야지. 저당은 담보 잡는 건 아시죠? 그러면 물건이냐 특정인이냐 이걸 가지고 풀으란 말이에요. 뭘 잡았어? 토지 물건을 잡지, 땅을 잡고 건물을 잡지, 돈 빌려주고 자기 자식, 그 사람 자식, 그 인질이야 인질. 그거는 저당이 아니라. 그래서 저당권은 뭐다? 물건이다. 이렇게 결론 나와야죠. 되셨어요? 네. 자, 아까 여러분이 친구분한테 아파트를 팔았으니 돈 달라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대금 지급 청권이죠? 그럼 이 대금 달라는 권리는 물건, 채권, 채권이 될 수밖에 없지. 돈을 아파트에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산 특정한 사람한테만 달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아닌 길거리 가지고 아무한테 나가서 내 아파트 대금 내놔 그럴 수 있나요? 없지. 말도 안 되지. 맞아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지.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이다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채권 물건에서 기억할 것은 딱 두 가지. 뭐하고? 특정인? 물건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부담이 안 되지. 이걸 뭐 외우고 어쩌고 저쩌고. 왜? 물건 채권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으니까. 자,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민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잡아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법조문 쓰면서 막 전체적으로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자, 그러면 제가 다 했어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다? 권리 의무인데 권리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를 지금 뭐하고? 채권하고 그 다음에 뭐 물건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보셨어. 그럼 민법은 또 크게 나누면은 채권이란 권리만 정해놓은 법이 있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민법 중에 무슨 법? 채권법이지. 그러면 민법은 또 권리를 중심으로 정해놨다고 그랬으니까 물건만 정해놓은 게 있겠죠. 그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물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물건법, 채권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법의 체계는 개별적인 것을 보기 전에 공통적인 성격을 뽑아서 설명을 해요. 항상. 그 공통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총칙이라고 해요. 총칙. 또는 총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어느 파트를 하면 총 이게부터 나와요. 그럼 이것은 뭐에 대한 총칙이에요? 민법. 그러니까 앞에 뭐 민법 총칙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막 처음 들어가자마자 민법 총칙부터요 해가지고 막 나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떻게 하니 우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민법이란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이해가 되잖아. 그럼 결국 민법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오고 민법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족법이라고 있어요. 뭐 친족법과 상속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야. 시험과 관련된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은 제가 얘기한다 안 한다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 이게 전체 우리 민법의 체계예요. 전체적인 틀이라.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중개사 시험은 아까 얘기했던 가족부 이건 신경 쓰고 이것만 나와요. 이 중에서 일부만 나온다고. 그 일부를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들어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자, 뭐 간단하게 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민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별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잘 잡아야 돼요. 왜? 물권법 들어가면은 이제 이 물권법이 14개가 이제 문제가 나와요. 물권법은 거의 대부분 우리 시험에 들어가요. 그럼 물권은 한 가지 있을까? 여러 가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배우신다고. 그럼 이제 그걸 배우실 때 공통적인 것을 또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법 들어가면 채권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럼 채권이 뭔지를 잡고 들어가셔야지.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것은 가장 좋은 게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읽어봅니다. 자, 타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자, 물건인 전세권과 자, 남의 부동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러면 사용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권리로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물건인 전세권하고 채권인 임차권을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인 물건과 채권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가비로 한 사람이 A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을이 저 부동산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남의 부동산 막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가 이제 민법에 여러 개 잡혀져 있는데 그 중에 비교하기 위해서 전세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놨다는 거죠. 다 권리야. 근데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이에요.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입니다. 이제 이걸 비교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잡자는 얘기예요. 자, 전세권이라는 것은 먼저 보니까 당연히 전세권이 이 사람 취득되려면은 전세계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전세금 주겠지. 한 2억 정도 줘. 기간 잡겠죠. 한 2년 정도. 그다음 반드시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이쪽은. 그래야지 물건의 전세권이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사시면서 아파트 전세 들어갔다 또는 아파트 전세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전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하고 이 전세권하고 같아요, 달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형태는 비슷해요. 여기도 전세금 주고 기간 잡아서 들어가 사는 건데 요건 등기 잘 안 하죠.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서 등기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전세 놓으면서 막 등기해줘요? 안 하지. 그냥 전세금만 받고 살지. 그러니까 이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채권 쪽으로. 이거는 법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서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채권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 전세권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건 다 똑같고 차이점이 현실 속의 전세하고 다른 게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 등기. 그래야 물건으로서 전세권이 성립이 돼요. 자, 그럼 전세권부터 이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차이점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죠. 그럼 대항이란 단어 아까 배우셨네? 아까 대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장. 그럼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느 권리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얘한테 주장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당사자 외의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전세권, 임차권 문제가 아니라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보세요. 자, 그럼 채권부터 먼저 볼게요. 채권. 채권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나요? 특정이에요. 그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요. 그래서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를 잡으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장황하게 채권이 뭐다라고 설명해서 물어봤으면 이제 또 처음 공부하시면 대항력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보세요. 물건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죠? 그러면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2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지. 그럼 대항력이 있다. 그래요. 물건은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좀 봅니다. 전세권, 물건입니다. 자, 2년 했는데 아직 1년만 지났어요. 전세가 남았죠? 근데 저 부동산이 병한테 넘어갔어. 뭐 팔려서 넘어갔든 경매를 통해서 넘어갔든. 그럼 얘가 저 부동산의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소유자죠. 이 사람은 처음에 계약을 해서 이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자, 아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설정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이렇게 된다고. 소유자 쪽이란 얘기예요. 원래 소유자 쪽. 그러면 지금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뭐 경매를 통했던 매매를 통했던. 그러면 얘가 소유자니까 얘가 사용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랬을 때 얘는 무슨 소리야? 나는 2년 동안 아직 전세 기간 남았으니까 이 전세권 가지고 얘한테 주장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할 수 있지. 그 물건이니까. 사람이 상관이 없이 자 물건은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니까요. 상관없어. 계약할 때나 너 필요하지. 2년 동안은 너 상관없이 내가 이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람이 몇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 자, 살다가 다 끝났으면 이제 나가야죠. 나간데 뭐 받고 나가야 돼? 전세금 받고 나가야지. 그럼 전세금은 얘한테 줬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세금을 달라고 갑한테 해야 될까? 병한테 해야 될까? 병한테 해야지. 이게 대항력이에요. 물건 네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내놔. 이렇게 가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물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임차권이다, 채권이다 그러면은 자 똑같은 구조입니다. 넘어갔어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내가 살란다. 당신 나가시오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나 임차권 있으니까 나 못 나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가야 된단 말이야. 뭐가 없어? 대항력이 없어. 그러면 보증금이라도 받아가야지. 임대차 하면서 이제 보증금 들어왔을 테니까. 자 이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월세 계약에.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거 한자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라고 보고 자 그럼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나가야죠. 그럼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갑한테 병한테. 또 생각한다. 임차권 채권이라니까 누구한테만 특정한 사람한테만 갑한테 줬으니까 갑한테 달라고 해야지. 얘한테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되셨어요? 또 이상한가요? 예. 왜 이상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아, 물건은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어. 채권은 없어. 특정한 사람한테만 하면서 이게 법이라니까? 왜 법대로 생각을 안 해? 자꾸 여러분 생각을 해서 아닌데 하니까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네. 받아들이라니까? 이렇게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지러워져요. 힘들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채권 물건 예를 들은 거예요. 왜 안 받았는지 알아 저는. 응? 야 세상 그거 아니던데 아파트 해도 안 나가고 뭐 하던데. 응? 그거는 민법이 아니에요. 다른 법이 적용되니까 그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해드릴게.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라니까. 자 다시 정리하죠. 물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어. 채권 있어 없어? 없어. 왜? 물건은 뭐에 대한 거니까? 물건에 대한 거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물건은 자 기한 남았으면 나갈 이유가 없죠. 자 전세금 그러면 현재 소유자한테 받아가면 되지. 근데 채권은 자 대항력이 없으니까 사람 바뀌면은 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고. 나가야 돼. 그럼 당연히 보증금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지.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딱 잡아가지고 들어가면 뭐 이게 헷갈릴까 봐.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잘해요. 그냥 제 물건 채권이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임대차도 나와보고 해봤으니까 이제 이게 헷갈려버리는 거지. 제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 자 들어가 보죠. 자 그 동그라미 기억본 보세요. 대항력 의무에서 대항력이란 자 일단 대항력이란 그 권리를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자 A번 물건인 전세권은 뭐가 있다고요?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 전세권만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뭐가 대항력이 있어? 물건이 대항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전세권자는 계속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존속기간 만료되면 목적물의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한테.
자, 그럼 B번. 그러나 채권인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대차 존속기간 중이라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 임차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항을 못해요. 주장을 못해. 그러면 목적물의 양수인에게도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어요. 원래 소유자한테 보증금 달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알았어. 문제가 나오면 또 틀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제를 보세요. 자,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물론 이 문장 속에서는 하나도 대항력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근데 자, 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일단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물건인지 채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알려주면서 우리는 문제 낸다니까. 이게 물건이겠어요? 채권이겠어요? 물건이고요. 다 알잖아. 제가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왜? 지자가 뭘까? 땅이라는 얘기겠지. 아,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거구나. 아, 물건. 그래요, 맞아.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자르라니까. 자, 이제 지상권자에게 그래 주어가 목적 간접 목적이라고 그러죠. 역격이죠. 그 토지 인도, 토지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죠. 자, 그 이 문장 나와서 맞았어, 틀렸어? 할 수 없다, 그렇죠. 또 고민하시는 분은 이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저기 보세요. 제가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제가 좀 전에 전세권 가지고 설명한 것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전세권 물건이니까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자, 얘는 나갈 필요가 없다. 자, 제가 그 설명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전세권자 중심으로 설명한 거야. 근데 반대로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무리 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얘 보고 그 건물 내놔라 청구할 수가 없어야지. 자, 되셨어요? 그러면 얘 입장이냐 얘 입장을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항력을 이해했으면. 그럼 저기서 그래서 제가 자꾸 주어를 찾고 상대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주어가 지금 지상권자는이에요. 토지를 양수한 자는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좀 문제는 나왔지. 되셨어요?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토지 내놔라 할 수가 없지. 계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도 지상권자는 그 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힘들어 하더라고. 이런 걸 아무것도 아닌데. 되셨나요? 예. 그럼 이게 법이에요? 국어예요? 이게 국어지. 법은 이거지. 예. 법의 내용은 이거예요. 알아, 다 알아. 90%를 이해했어. 근데 문제가 안 풀려. 맞는 얘기지. 또 막 뭐 이상한가요? 또? 안 이상하잖아. 여러분이 땅을 지상권을 취득해가지고 남의 땅 빌려 사용한다니까. 땅 주인이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땅 돌려줘야 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건 여러분 중심이고, 그럼 땅을 산 사람은 여러분한테 땅 내놓으라 할 수가 없다 그거야. 아, 제가 아까 얘기했구만.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 강의를 듣는 이렇게 한다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이 문장이나 여러분은 저한테 강의를 듣습니다. 아니, 같은 문장이라니까. 같은 뜻의 문장이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국어를 자꾸 하셔야지.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것은 똑같아. 한자도 안 틀리게 나왔어. 근데 같은 회차 나온 게 아니라 20일에 나오고 뭐예요? 23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걸 가지고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다 보니까 또 창피했나 봐. 이제 갑으로 살짝 바꿨어. 토지 소유자, 갑이 정에게 토지를 넘겼어. 근데 법정 지상권자, 법정 지상권 뭐예요? 그거 궁금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는 지상권자는 그래. 그게 누구란 말이야? 자, 지금 주어가 지금 이제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으로 중심으로 냈어요. 지상권자 중심으로 냈어요. 지상권자. 그러면 반대 사람이 정에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토지 양수한 사람 거꾸로 낸 거야 이제. 되셨어요? 예.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는 정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야지. 이건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금방 풀죠. 없다 그러니까 틀렸지. 자, 4번은 아니 지금 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게. 제가 만들어서 낸 게 아니라 나온 지문을 그래서 일부러 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야.
안만 알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틀리니까. 자, 이제 토지 임대차 그랬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제 물권, 채권. 그럼 채권은 물건에 대한 거, 특정인에 대한 거. 특정인, 대항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푸셔. 그럼 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겨요?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어야지. 대항력 없다면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자, 계속. 이런 거 한다니까. 이런 걸 연습을 시켜드려야 점수가 나오지. 백날 이거 해가지고 알았죠 해봐야 다 알아. 다 강의 잘해요. 이해하게. 자, 5번.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래, 이제 이렇게 경우를 잡아준다고요. 자, 전세권 설정자가, 이제 주어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자, 전세금 반환 권리 의무. 지금 뭐라고 썼어? 의무. 자, 제가 민법은 권리 중심으로 우리가 배운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 중심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권리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의무 중심으로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권리자 중심으로 얘기해서 전세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건 권리 중심으로 설명한 거지. 그럼 반대로 전세금을 내줄 의무자는 누구냐? 그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전세금을 내줄 의무자는 설정자예요, 양수인이요? 양수인. 그럼 여기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 준다 이렇게 나와야지. 또 틀렸지. 전세권 설정은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하시면 보인다니까. 다시.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또 이전되면 똑같죠. 전세금 반환 채무, 의무. 자,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자, 문장 표현 방식만 조금 들어왔지만 전세금 내줄 것도 얘한테 넘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 맞았지.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전세기간 중 한참 한 1년 뒤에 또 나왔네.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이제 연대해서 내다 이제 뭐 이거요. 그러면 전에 소유자하고 현재 소유자가 전세금을 연대해서 다 주라고 얘기해요? 되셨죠?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이제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풀다 보면 이제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다시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거기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이제 예제 1번에 동그라미 7번까지 푸셨고, 바로 그 밑에 이제 쑥 들어가서 니은번 뭐가 나오나? 양도성 유무가 나오죠? 양도성 유무. 거기까지 PPT로 해드렸는데, 자, 이제 요거 얘기해요. 얘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지금 2년 동안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외국에 가서 생겼네? 그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그 도중에 지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불이익이 많겠지. 근데 다행히도 친구가 저 건물 내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 네가 양도받아서 사용해라. 또는 임차권 네가 양도받아서 네가 사용해라. 이렇게 지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라는 물건, 임차권을 채권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줄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양도성.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제 설명 듣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채권은 뭐라고요? 특정인. 누가 누구한테? 특정인. 함부로 양도하면 될까? 안 되지. 응? 그럴 거 아니에요.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니까. 자, 그럼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해시켜 드리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1억을 빌려드렸어. 그럼 저는 돈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죠. 여러분은 돈 1억을 갚을 채무자죠. 그럼 저는 아무한테 1억 달라고 그래. 여러분한테만 1억 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만 해야지. 특정한 사람. 그럼 여러분도 누구한테만 1억을 갚아야 돼? 저한테만 갚아야지. 이게 채권관계라니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갚을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야지 갚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1억 여러분들 받을 채권을 여러분 몰래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돈 1억 내놓으래. 줄 거예요? 안 주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저한테 빌렸지 너한테 빌리지 않았어. 근데 쟤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의 채권을 가져갔대. 양도받았대. 몰라. 여러분은 무슨 일 이해되셨어요? 채권관계란 그런 거예요. 항상 특정인과 특정인 관계. 그래서 함부로 양도하면 안 돼. 다만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요. 제가 좀 급해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또 돈 얼마 받고 또 넘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는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넘겼어. 그러면 채권이 양도되려면 함부로 양도하면 안 되고 채무자의 뭐를 동의를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지. 근데 이건 뭐라고요? 물건 뭐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자, 전세권 저 물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얘가 저 건물을 직접 지배한다며. 그러면 너 상관하지 말라 얘기 아니야. 그럼 누가 사용하든 너는 상관할 바 아니란 얘기죠. 그럼 내가 1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 넘겨줬어. 뭐 네가 상관할 게 뭐가 있어? 자,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 양도할 수 있겠죠. 동의 받을 필요가 없겠지. 또 전전세 놨어. 빌려줬어. 할 수 있겠지. 그래요. 결국 물건은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그게 다 이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채권은 양도가 제한돼. 즉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돼. 자, 들어가 보죠. 니은번 양도성 유무의 A번,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원칙이에요. 자,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 담보할 수 있고, 네, 직접 지배하니까 2년 동안은 또 전세기간 내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임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B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전대할 수 없다. 함부로.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자, 되셨나요? 네, 그럼 그거 관련된